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형법상 과실 전체적으로 구성요건서부터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요새 이번에 하여튼 구성요건, 위법성, 유책성, 뭐 책임성이라고도 하고 이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을 자꾸 익혀놓는 게 왜 법에 대한 글들이 잘 안 읽히냐면요. 자기네들이 쓰는 말만 되게 많이 써서 그래요. 법조인들이. 그래서 법과대학 처음에 들어가면 글이 되게 안 읽혀요. 1학년, 2학년, 3학년쯤 되면 쭉쭉 읽혀. 근데 리갈 마인드라게 생기는 건데 경제지문은 안 풀리는 이유가 글로 된 거를 수와 그래프로 자꾸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글과 수와 그래프로 표시된 거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래프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글을 수와 그래프로 표시된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글보다 그래프가 더 편해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써야 될 거는 그림을 2장만 그리면 되거든요. 법에서는 법조인들만 쓰는 표현들, 그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데 법은 되게 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수학하고 똑같아요. 땅 이렇게 떨어지고 함수처럼 하나더라도 맞지 않으면 법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리갈 마인드가 없으면 법글이 잘 안 읽히고요. 철학 지문이 안 읽히는 가장 큰 이유는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철학자도 고통스럽고 읽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만 쓰는 표현들이 그들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만 쓰는 표현들이 그들한테만 있고 경제학에서 쓰는 표현이 그들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통역장치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통역장치가. 이 통역장치가 익숙해지면은 그 글들이 좀 쉽게 읽히고요. 근데 그 통역장치가 익숙해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내가 여기서 해줘야 될 거는 적은 시간 안에 이 통역장치를 여러분한테 장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법지문이 빠르게 정확하게 읽히거나 그래프 분석하는 게 좀 빠르게 정확하게 읽히거나 철학자들의 수없이 많은 생각들 그것들을 그들이 쓰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이런 뜻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읽을 때 습관적으로 트랜슬레이션 하기 때문에 속도와 정확성이 조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독해력을 올린다는 거는 꾸준히 문제를 푸시는 거고 지금은 독해력은 있다는 상태 하에서 수특에서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수특의 범위 내에 한정된 거라도 그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요건, 위법성 이거는 요번에 계속 범죄의 성립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알더라도 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익혀서 입에 붙여가지고 당일날 이게 나왔을 때 속도가 좀 빠르고 정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초점을 둘게요. 형법상 구성요건. 형법상 구성요건, 위법성 유책성. 형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요건. 구성요건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법적 요소들을 의미하며 특정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을 말한다. 구성요건의 개념.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기술한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는 범죄의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등으로 구성된다. 즉 구성요건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를 기술하며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람을이 뭐죠? 객체. 사례가 뭐죠? 결과.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법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뭐죠? 비행기를 딱 이렇게 떨어져라. 빵 떨어진 거죠, 저게. 자,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이 사람 살인죄다 이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 인과관계가. 염력 떨어져라. 빵. 이 책에 나와요. 실제로 이게 어떤 등신 같은 검사가 이걸 소를 제기한 거지. 이 새끼 살인죄로. 떨어져라.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야, 이 미친년아. 야, 죽었어. 이건 살인죄예요. 과실치사지, 과실치사. 살인의 의도는 없었죠. 모욕의 의사만 있었잖아요. 근데 미친년아 했더니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니 팡 죽어버렸단 말이야. 언어폭력으로. 이 사람의 고의는 뭐였죠? 모욕의 고의는 있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잖아요. 근데 과실로 죽은 거잖아요.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인죄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과실범을 처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과하게 하다가 남이 편의점을 들이받아 버리면 처벌해요, 안 해요? 이거는 배상해주고 끝날 거예요, 아마. 근데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면 처벌한다고, 과실로도. 그러니까 이게 재산죄하고 다른데,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 객체 결과 인과관계, 구성요건의 기능은 쭉 넘어가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구성요건의 유형만 볼까요? 구성 요건은 일반적으로 행위의 유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침해범과 위헌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침해범은 특정한 법익이 실제로 침해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예를 들어 살인, 절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위헌성은 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로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아직은 그 법익 침해는 안 했지만 위험은 있어도 음주운전만 해도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위법성. 우리 이제 책에는 구성요건 해당성하고 책임성만 나오고 위법성은 이번에 없잖아요. 근데 섞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왜? 100% 연계가 아니고 이 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위법성 봅시다. 위법성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다.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즉 구성 법 요건은 질서에 반하는지. 책임성은 비난 가능성. 왜 그랬어? 법 질서에 반하는 거는 그러면 안 되잖아. 바람직하지 않아. 그죠? 위법성이 뭐라고요? 바람직하지 않아. 법 질서에 위반돼. 우리 전체 사회에서는 그거를 옳은 행동이라고 보지 않아. 이게 위법성이에요. 그걸 어긴 걸. 그래서 즉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반드시 범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을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위법성의 개념. 위법성은 행위가 법적 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행위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과 같은 경우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적 조각이 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거 범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조각이라는 거는 없어진다. 이래. 위법성이 없어진다. 위법성 조각서요. 위법성 조각 사유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말한다.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정당방위, 긴급 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등이 있다. 정당방위,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방어행위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근데 이게 이제 누가 나를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때리는 경우, 아니 누가 나를 찌르려고 그러기 때문에 찌른 경우. 근데 얘가 나를 찌르려고 그러다 실패해서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때리면은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도망가는 걸 쫓아가서 때리면 뭐야? 이거는 정당방위가 아닌 거죠. 긴급피난. 법익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상당성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저기 차가 굴러 내려오는데 피하다가 이 집 그 문을 부셔버렸다. 뭐 그런 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나 사회 상규에 따라 인정되는 행위로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법적 권한을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구행위. 누가 내 핸드폰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주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 그건 자구행위. 자, 위법성 판단의 중요성. 위법성의 판단은 법적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위법성의 검토를 통해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 중에서도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를 보호할 수 있다. 자, 요번에는 책임성. 아까 나온 건데 한번 다시 볼게요. 유책성은 요번에 순특에서는 유책성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행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다. 책임. 왜 그랬어? 비난 가능성. 유책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를 평가하며
행위자가 해당 행위를 저지를 때의 심리 상태나 의도, 그리고 책임 능력 등을 고려한다. 유책성의 개념. 유책성은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요소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 능력 위법성의 인식 등을 포함한다. 유책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행했거나 과실로 인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여야 한다. 책임 능력. 책임 능력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한다. 형법상 책임 능력은 일반적으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심신상실은 거의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정신없이 쓰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 짓도 할 수 없는 상태. 미약은 해롱해롱. 뭔가 하는데 술이 만취가 됐다거나 뭐 약을 엄청 먹었다거나 해서 막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건 미약. 상실은 아예 아무 짓도 못하는 거. 심신상실은 행위자가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거나 그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반면 심신미약은 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고의와 과실. 유책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내용이 조금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로 응. 읽어볼까요? 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실행하려는 의도를 말하며 과실은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법적 인식 가능성. 유책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만약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었더라도 그것이 행위자의 과실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유책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또는 사실적 착오로 인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유책성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자, 됐고. 과실범. 형법 제14조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처벌한다. 서론. 과실범은 형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한다. 과실범은 고의범과 달리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성립한다. 이러한 과실은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과실범의 개념. 과실범은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처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고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로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 과실의 정의.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1번 결과 예견 가능성 밑줄, 결과 회피 가능성. 이는 결과 예견 가능성과 결과 회피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다. 행위자가 특정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했더라도 이를 회피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 법적 의미. 과실범은 형법상 중요한 범주를 이루며 이는 개인의 주의 의무를 강조하고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다. 과실범에 대한 처벌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며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쭉 넘어가서요. 이게 아까 허용된 위험 좀 볼까요? 허용된 위험이라는 게 첫 번째로 이번에 수능에 떴으니까 허용된 위험. 허용된 위험의 개념과 법적 적용. 허용된 위험의 법리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이거나 유익한 행위가 내포한 위험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그 위험이 실현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하는 이론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허용된 위험의 개념. 허용된 위험은 일정한 위험을 수반하더라도 그 위험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예를 들어 도로교통, 건설, 의료 행위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내포하지만 밑줄. 그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밑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용된다. 따라서 행위자가 해당 행위를 할 때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이는 허용된 위험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허용된 위험하면 떠오르는 게 의사의 치료 활동 생각하면 되고, 얘가 이 정도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그럼 나머지는 허용된다는 거죠. 법적 책임이 없다는 거야. 사회적 필요성. 허용된 위험은 사회적, 경제적 유효성과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정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경우 그 행위에 내재된 위협은 허용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은 면제된다. 응? 예를 들어 공장의 생산 활동이나 의료 시술과 같은 행위들은 그 유익성과 필요성 때문에 일정한 위험이 허용된다. 응? 주의 의무의 준수. 허용된 위험의 법리는 행위자가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를 준수했음을 전제로 한다. 응? 법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당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위험은 허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응? 신뢰의 원칙과의 관계. 허용된 위험의 법리와 신뢰의 원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신뢰의 원칙은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볼 수 있으며 과실범위 주의 의무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자, 이 정도 알면 허용된 위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고.